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중간에 멈췄던 이 컨스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탄스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모델, 이 서케디안 클락의 액션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었는데, 하나는 external coincidence 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고요. 하나는 internal coincidence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가운데 이 위쪽 이 external coincidence 모델을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internal coincidence가 조금 더 타당해 보이는, 그리고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컨스탄스는 이 external coincidence 모델을 잘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그 모델을 지지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internal coincidence는 제가 이제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오실레이션을 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 진폭이나 이 피리어드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우연치 않게 이런 오실레이션 패턴이 맞아떨어졌을 때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이러한 오실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어떠한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internal coincidence의 모델입니다. 즉,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피크들이 있는데, 그 피크들이 우연치 않게 합쳐지면서 조금 더 강화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생명 현상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이고요. 그에 비해서 external coincidence는 내부에서 어떤 이 중요한 피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피크는 환경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피크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 어떤 피크가 우연치 않게 환경과 맞아떨어지면, 일치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어떤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모델입니다. 현상이 일어난다. 뭐 예를 들어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포토리셉터의 예를 들었는데, 포토리셉터가 이렇게 발현이 되는 시기에 이렇게 발현이 올라갔다면, 포토리셉터가 있는 때에 빛이 있어야지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포토리셉터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시기에, 요 시기에 빛이 쪼여진다면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피크와 이 오실레이션 되는 그런 현상과 외부 환경이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지면, 그때서야 어떤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모델이 이제 external coincidence 모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과 일치를 할 때, 이것은 내부의 어떤 오실레이션 하는 것끼리 스스로 일치를 할 때, 그때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2001년에 이제 이게 네이처에 나와 있던, 네이처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그림 1번부터 볼게요. 이제는 드디어 논문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림 1번에 이제 A번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요 방법으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거나 실제로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니? 해봤어? 안 했어? 그러고 어떻게 졸업을 하면 안 되지. 자,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겠네. 이것은 RT라고 하는 것은 Reverse
transcription의 약자이고요. reverse transcription의 R자하고 T자를 따왔고 짝대기 하나 하고 mediated PCR입니다. RT-PCR. 뭐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PCR을 하죠. PCR을 하는데 PCR의 템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는 DNA잖아요. DNA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두 개의 프라이머를 집어넣고 증폭을 하죠. 여기까지는 압니까? PCR은 해봤어? 그래. 요게 이제 PCR인데 그러면 이게 붙었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reverse transcription을 해서 만들어진 것을 템플레이트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PCR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DNA를 타겟이 아니고 템플레이트로 사용을 하는 PCR을 하는데 reverse transcription을 해서 만들어진 그 프로덕트를 템플레이트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RNA에서부터 reverse transcription을 해서 cDNA를 만들고요. 요걸 가지고 PCR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RNA를 가지고 역전사를 한 다음에 역전사로부터 만들어진 이 complementary cDNA, 이제 DNA에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 complementary DNA를 가지고 여기다가 두 개의 프라이머를 집어넣어서 PCR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이것은 첫째, gene expression 레벨을 조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즉, mRNA 레벨을 mRNA가 얼마나 있나를 조사를 할 때 쓰죠. 자, 그럼 뭐 여기까지는 이 방법의 용도를 이해하실 겁니다. gene expression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mRNA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보려고 할 때 RNA를 추출을 하고요. RNA를 추출을 해서 걔를 그러니까 셀 안에서 뽑은 RNA를 전체를 다 reverse transcription을 합니다. 여기서는 올리고 DT를 사용을 해서 reverse transcription을 하죠. 그러니까 셀에서 뽑은 RNA들은 다 이렇게 이 폴리 A 테일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올리고 DT를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부터 컴플레멘터리한 DNA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이 RNA를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죽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네. 그래서 RNA를 제거하고 나면 DNA만 남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RNA가 DNA에 비해서 훨씬 unstable 하거든요. 싱글 스트랜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RNA를 인텍트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막 장갑도 끼고 뭐 여러 가지 케미칼을 오토클레이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실험을 잘하는 친구들은 장갑 안 껴도 RNA가 안 부서지긴 합니다만, 못하는 친구들은 장갑 끼고 별짓을 다 해도 RNA가 부서지기도 해요. 어쨌든 RNA를 뽑아서 이걸 가지고 곧바로 작업을 하면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DNA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RNA하고 DNA는 요거 하나 차이잖아요. 아니, 요거 하나 차이인데 걔가 보이는 스테빌리티는 차이가 엄청 커요. RNA는 unstable하고 DNA를 일단 가면 걔는 상당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일단 DNA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뭐 장갑 안 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DNA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를 집어넣고 PCR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심플한 어떤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템플레이트가 많으면 적은 놈보다 예를 들어 이게 A라는 거고 이게 B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cDNA인데, B에서 만들어진 이 cDNA가 A 거보다 훨씬 더 많다면 PCR을 했을 때 나오는 PCR 프로덕트의 양도 얘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 애초에 템플레이트의 양이 B가 A보다 많다면 PCR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의 양도 B가 A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PCR을 할 때 세츄레이션 될 정도까지 그냥 사이클을 많이 돌리면 이 두 개의 양이 같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PCR은 여러분들 PCR은 해봤니?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 프로덕트가 안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이 더 이렇게 많이 사이클을 PCR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더 이상 양이 안 많아지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 PCR을 하게 되면 애초에 양이 적거나 많거나 만들어진 프로덕트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요 정도의 이게 이제 사이클 수고요. 요 정도 레인지에 되도록 PCR을 하게 되면 애초에 mRNA가 양이 B가 A보다 많았다면 이 PCR을 해서 만들어낸 프로덕트의 양도 요 사이클에서는 B가 A보다 많아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A나 B나 거의 비슷해지지만 요 정도 이렇게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요 슬롭을 보이는 요 구간에서 PCR을 정지시키면 mRNA의 양적 차이, 그러니까 mRNA의 양적 차이를 PCR 프로덕트의 양적 차이하고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NA에서 B가 더 많았다면 PCR을 해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도 B가 어디 갔어? B가 더 많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RT-PCR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젤 러닝을 합니다. 아가로스 젤에다가 걸어요. 그래서 이제 세퍼레이션을 하죠. 이렇게 젤 러닝은 해봤지? 안 해봤냐? 이렇게 여기 웰에다가 팁으로 이렇게 로딩을 하고 이제 전류를 걸어서 세퍼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밴드가 나올 거예요. 밴드가 나오면 얘를 이제 블라스를 합니다.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하죠. 서던 하이브리디제이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서던 하이브리디제이션으로 이제 멤브레인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을 써서 이 밴드의 양적 차이를 이게 A라고 치고 아까 B가 더 PCR이 많이 됐으니까 이게 B가 A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하고 이 라디오 아이소톱을 라디오 액티비티를 사용을 해서 양적 차이를 계산해 냅니다. 퀀티피케이션을 하죠. 요 두 밴드의 인텐시티를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눈으로 보면 B가 많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B가 A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서던 하이브리데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 밴드들을 멤브레인으로 옮기고
방사능을 써서 그 밴드의 인텐시티의 양적 차이를 계산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어낸 양적 차이는 결국 애초에 우리가 보고자 했던, 여기 지워버렸지만 보고자 했던 mRNA의 차이하고 거의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하고 끝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mRNA의 레벨의 차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RT-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증폭을 한 다음에 서던 하이브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퀀티피케이션을 하죠. 양적 차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서던 하이브리데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이제 블랏 데이터고요. 그거를 양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얘는 요거보다 한 뭐 거의 10배 가까이 줄어들었죠. 이런 양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냥 차이가 나는 건 알겠지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서던 하이브리데이션을 해보면 이러한 이 양적인 차이를 우리가 숫자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저것이 이제 지금 요 그림에서 나오는 RT-PCR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 데이터라서 이 방법은 이젠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진 이제 장점은 그 소량의 mRNA가 있는 경우에 또 그런 경우에도 양적인 차이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이게 PCR을 했잖아요. 증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본래의 양적 차이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요. 양적 차이를 대변하지 못하고 PCR을 한 다음에 서던 하이브리데이션을 해서 여기 이제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방사능을 썼으니까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익스포즈를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필름 자체도 이 양적 차이를 별로 이렇게 잘 대변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 엑스레이 필름에다 익스포즈를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익스포즈를 시간별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서 시간을 계속 늘려서 익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엑스레이 필름도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이상으로 익스포즈를 하게 되면 본래는 이런 차이를 갖고 있던 게 예를 들어 요 두 개만 비교해 봅시다. 요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본래는 이렇게 차이를 가졌어야 될 이 양적인 차이가 엑스레이 필름으로 익스포즈를 하게 되면 거의 차이가 없게 나와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쓰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은 어디 가서 RT-PCR이라고 하는 방법은 요새는 잘 안 써요. 장점, 소량의 RNA를 갖고도 작업을 할 수 있다. 증폭을 할 수 있으니까. 단점은 양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여기서 이 텀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 요런 정도의 차이는 RT-PCR로도 충분히 구별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세 개 밴드는 본래는 차이가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썼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 때문에 이 RT-PCR은 요새는 쓰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요새 뭘 쓰냐? 여기에 이제 앞에 Q자를 하나 붙인 거. RT-q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요건 이제 나중 데이터들에서 나올 텐데 이거는 방법은 RT는 똑같아요. mRNA에서부터 cDNA를 만드는 건 똑같은데 PCR을 하는 과정에서 PCR을 하면서 중간에다가 어떤 중요한 다이를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내 스페링이 맞나 모르겠네. 사이버 그린이라고 하는 다이를 집어넣고 PCR을 해요. 그러면
이 PCR을 한번 할 때 이 더블 스트랜드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가 이렇게 PCR 프로덕트 안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튜브 안에서 이제 PCR을 하는 튜브 안에서 이 다이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PCR을 하게 되면, PCR은 해봤다고 그랬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프로덕트가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양이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양이 이렇게 쭉 많아지는지, 튜브 안에서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튜브 안에서 프로덕트가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양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다이예요, 이 다이는. 그래서 어떤 이제 특별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안에서 PCR을 하게 되면 이 튜브 안에 우리가 템플레이트하고 더하기 프라이머를 집어넣어주고 몇 가지 버퍼들, 그리고 더하기 태그를 넣어줘서 PCR을 하는데, 이 안에서 얼마 정도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 리얼 타임으로 볼 수가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리얼 타임으로 보는 장비로 이 사이버 그린을 이 다이를 쓰게 되는데, 이 다이, 염색 시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PCR을 하면서 이 다이를 넣어주게 되면 이 다이가 더블 스트랜드 DNA에 붙어요. 더블 스트랜드 DNA에 붙어서 더블 스트랜드 DNA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T-qPCR은 그냥 RT-PCR에 비해서 훨씬 더 센시티브하고, 장점, 센시티브하고 빠르죠. 빠름. 왜냐하면 서던 하이브리디제이션 같은 그런 블랍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빨라요. 단점은 보통 이런 류의 실험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 비쌉니다. 한번 실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현재 트렌드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생물학 관련 직업에 종사를 할 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종류의 RT-PCR 더하기 서던 블랍 방법을 썼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RT-qPCR을 하게 됩니다. qPCR. 그래서 RT-qPCR을 하면은 나오는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어요. 딱 달랑 그래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안에서 다이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그 다이의 양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래프가 하나 달랑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이제 요 위에 거는 CO의 mRNA의 양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얘네들은 사실 CO mRNA로부터 cDNA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PCR을 했잖아요. 그죠? PCR 했는데 얘는 이제 양이 많단 말이에요. 얘는 적고 얘는 적고 많아졌고. 그래서 이 처리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CO mRNA가 많았구나. 여기서는 좀 적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얻어진 이제 요 밴드들을 보고 얘네들의 인텐시티를 계산을 했어요. 이 블랏을 통해서 계산을 했더니 아래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밴드가 이렇게 진하고 흐리고 진하고 뭐 이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왔고, 그 옆에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거. 자, 얘네들은 0시간부터 4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이렇게 4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즉 하루 간격이죠. 하루에
요 시간, 그러니까 4시간 간격으로 둘레, 여섯, 7번을 샘플링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루의 기간 동안 4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했어요. 서케이디언 클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밤을 많이 새야 된다는 것입니다. 샘플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루만 샘플링을 하면 하루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현이 되는지는 몰라요. 재현이 되는 걸 보려면 적어도 이틀은 샘플링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 피크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하루에서 보이는 피크라면 이 피크가 다음 날에도 똑같이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번에 그냥 일과성으로 잠깐 보여지고 말한 피크인지 아니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케이디언 클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틀, 3일을 이제 앉아서 샘플링을 하죠. 요게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이건 이제 72시간 동안 샘플링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제 도서관에서, 아니, 실험실에 샘플링을 하려고 이제 거기 실험실 도서관에서 쪽잠을 자다가 또 일어나서 샘플링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그 터미네이터 같이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됐냐면 새벽 한 4시쯤에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 하는데 새벽 4시면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내가 다루는 대상이 밤 상태에 있어야 되죠. 그죠? 밤에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려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불을 켜면 안 돼. 불을 끈 상태에서 가서 이제 드듬드듬 해가지고 샘플링을 했어요. 해가지고 샘플링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뭐 RNA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액체 질소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체 질소에 넣었는데 뭐 더듬더듬 하다가 액체 질소를 엎었어요. 근데 여기다 다 엎었어. 앉아있는데. 새벽 4시인데 부를 사람도 없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터미네이터처럼 액체 질소에 넣어서 내가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어쨌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네요. 당시에는 바지에 쏟아가지고 이거 당시에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둘째는 못 낳나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둘째도 낳았습니다.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이제 위에 밴드 패턴이 이제 COMRNA의 레벨을 보려고 했다는 실험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아래에 이 밴드 인텐시티를 플라팅을 했어요. 자,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건 뭡니까, 그럼? 요건 뭘 것 같아요? 네? 뮤턴트? 인터널 컨트롤. 인터널 컨트롤은 뭔가요? 항상 일정하게 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널 컨트롤로 쓰죠. 오케이, 잘 얘기했어요. 인터널 컨트롤. 자, 우리가 어떤 유전자의 G라고 하는 X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합시다. A 유전자의 발현량을 보려면 얘는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거고 분모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어느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발현이 됐는가. 그리고 서로 다른 샘플을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이 두 개의 샘플에 애초에 같은 양의 RNA를 갖고 내가 시작했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터널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래서 얘는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유비퀴틴 우리 E3 라이게이즈 할 때 유비퀴틴 잠깐 나왔죠. 유비퀴틴은 아무데나 다 있기 때문에 유비퀴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유비퀴틴의 양의 mRNA의 양을 이렇게 이제 증폭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각 처리구마다 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0시 샘플하고 4시 샘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은 mRNA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CO의 경우에는 0이 4보다 훨씬 많다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여기서 CO하고 약간 상관없는 헛소리를 하나 하도록 합시다. 유비퀴틴을
인터널 컨트롤을 썼는데, 그러면 인터널 컨트롤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무슨 얘기냐? 어떤 하나의 유전자로서 그 내부에, 어떤 셀 내부에 존재하는 RNA의 양이 일정한 것을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진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터널 컨트롤을 쓰는 것들은 이러한 유전자들을 많이 써요. 하우스키핑 유전자라고 해서 얘네들은 이제 항상 있는 유전자들, 그리고 모든 세포에, 모든 조직에 다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거의 같은 양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발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갖고 쓰는데, 실제로 유비퀴틴이나 다른 뭐 액틴, 또 많이 쓰는 것들이 튜블린 또는 뭐 일롱게이션 팩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터널 컨트롤로 많이 쓰는 유전자들인데, 얘네들의 발현도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들 발현도 변하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봤어요. 이 크기가 유전자의 발현 레벨이라고 쳐봅시다. 이 샘플 여기가 1번이고 얘가 샘플 2번이라면 A 유전자의 발현은 여기에 더 많았어요. 그러면 1번 샘플하고 2번 샘플에서 어디가 A 유전자의 발현이 많습니까? 1번이 많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기본 가정은 1번하고 2번이 내가 같은 양의 RNA를 썼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비교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다 RNA를 이만큼 쓰고 얘는 이만큼 썼다. 그러면 누가 더 많습니까? 2번이 많죠. 얘는 조금밖에 안 썼는데 이만큼 나왔고, 얘는 이만큼 썼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컨트롤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대고 분모로 쓸 수 있는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로서의 작용을 하려면 그 컨트롤 유전자가 1번 샘플이든지 2번 샘플이든지 어떠한 조직이든지 어떠한 식이든지 간에 양이 항상 같이 나오는 녀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컨트롤로 보고 A의 양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건대 어떠한 유전자도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건 없더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어떠한 이러한 뭐 유비퀴틴이든지 액틴이든지 튜블린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유비퀴틴도 어떤 조직에서 양이 많아지고 어떤 조직에서 양이 적어졌어요. 예를 들어 1번, 2번 조직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 유비퀴틴을 썼단 말이에요. 컨트롤로. 유비퀴틴 양이 여기서는 유비퀴틴이 이만큼 나왔고요. 얘는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이 양적 차이를 보건대 A만 보면은 이게 1번이 훨씬 많아 보이지만 유비퀴틴을 감안하면 B가 많죠. 아니 B가 아니라 2번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가정을 잘못해서 유비퀴틴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양을 인위적으로 늘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비퀴틴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면 이 실험이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이 양을 늘리고 이 양도 늘리다 보면 A도 많아지고 유비퀴틴 양도 이렇게 이쪽이랑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같은 양을 쓰게 되면 A가 이제는 많아지는 거예요. 2번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잘 설명도 못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유비퀴틴은 인터널 컨트롤러로 썼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안 쓰는데, 어쨌든 얘는 같은 양의 RNA를 넣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이 RT-PCR 방법처럼 요새는 이 유비퀴틴도 잘 쓰지 않습니다. 요새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한 개의 컨트롤 유전자로서는
세포 안에 있는 RNA의 양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정설이에요. 적어도 2개 이상은 써야 된다. 2개 이상으로 이 분모값을 만들어내야만 이 분자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컨트롤 갖고는 안 되고 2개, 적어도 2개 이상의 컨트롤 유전자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뭐 테크니컬한 얘기니까 빼고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 봅시다. 이쪽 요 그림은 이제 롱데이에서 샘플링을 한 것이고요. 얘는 숏데이에서 샘플링 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 제가 이게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롱데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숏데이에서 샘플링 한 거예요. 롱데이는 이제 썸머에 해당하는 광주기를 이제 흉내냈다고 그랬고요. 숏데이는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이제 광주기를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0시부터 24시까지를 비교해 보면 이 롱데이는 이쯤에 불이 꺼져서 여기가 이제 암 상태가 됩니다. 16시간 빛이 있고 8시간 암 상태가 되고요. 숏데이의 경우에는 8시간이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 16시간은 불이 꺼져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게 숏데이고 두 환경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요 시점이죠. 요 가운데 8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앞에 8시간은 롱데이나 숏데이나 둘 다 불이 켜져 있고 뒤쪽 8시간은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요 가운데 8시간은 환경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 여기는 불이 롱데이는 켜져 있고 숏데이는 꺼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환경을 주고 CO의 mRNA의 레벨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죠. 요거를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이 RNA 레벨을 블라팅 해놓은 거, 블라팅해서 퀀티테이션을 해놓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정량을 해놓은 값을 보면은 이쪽 C가 롱데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놈이 여기 숏데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두 개의 생김새가 유사하죠? 롱데이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숏데이에서도 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대충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냐? 롱데이나 숏데이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CO라고 하는 유전자의 mRNA의 오실레이션은 변화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CO는 오실레이션을 한다. 여기 보시면 오실레이션을 하죠. 양이 많아졌다가 중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많아지는 이것을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그게 롱데이든 아니면 숏데이든 상관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즉 롱데이, 숏데이의 포토 피리어드 광주기가 변화해도 CO라고 하는 유전자의 mRNA의 오실레이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오실레이션 패턴은 변화가 없다. 패턴은 변화가 없다.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CO는 계속 이렇게 혼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이해하셨습니까? 롱데이, 숏데이, 포토피리어드가 변화를 해도 CO라고 하는 유전자의 mRNA의 오실레이션 패턴은
서로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즉 환경 변화하고 상관이 없더라라는 얘기고요.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갈게요. 요겁니다. 요거. 자, 이런 종류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케디안의 리듬을 조사하는 실험류에서는 이거를 먼저 하고요. 광주기의 차이를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항상 하는 실험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실험을 합니다. LL은 무엇이냐? 24시간 내내 빛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LL 상태예요. LL.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롱데이하고 그 위에 그려놨던 숏데이, 그 다음에 LL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롱데이는 이 하루의 말미쯤 가면 밤이 있어야 되고요. 숏데이는 그보다 훨씬 밤이 먼저 시작하는데 LL은 밤이 없어요. 밤이 없으면 이 실험은 왜 하냐면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케디안에 의해서, 클락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냐 아니면 다이어널리 조절되는 유전자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꼭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라일에 의해서 인덕션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빛에 의해서 인덕션이 돼요. 빛에 의해서 인덕션이 되면 롱데이 조건에서 빛을 주면 이렇게 발현이 되다가 빛이 없어지니까 발현이 뚝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날 빛을 주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빛을 안 주면 뚝 떨어질 것이고 이제 밤이고요. 또 그 다음날 낮을 주면 또 발현이 쭉 올라갔다가 또 밤이 되면 발현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오실레이션을 보일 거예요. 빛에 의해서 조절이 인덕션이 된다면 그리고 빛이 좀 더 짧아졌어요. 숏데이가 됐어. 숏데이가 돼서 밤이 좀 더 짧아지게 되면 밤이 길어지게 되면 낮에는 인덕션이 되다가 밤이 되면 뚝 떨어지고 또 낮에 인덕션이 되다가 밤이 되면 떨어지고 낮이 되면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을 보이겠죠? 그러면 빛을 안 줘봅시다. 다 어둠 상태를 줘봅시다. 어둠 상태를 주면 라이트에 의해서 인덕션 되는 유전자에게 빛을 안 준 상태를 계속 준다면 얘네들의 발현 패턴은 안 나올 거예요. 바닥에 붙어서. 발현이 안 될 것입니다. 왜? 얘는 빛에 의해서 인덕션 되는 유전자인데 빛을 안 줬어요. 지금 이 조건에서는 이 세 번째 써놨던 이 조건에서는 빛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덕션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 뭐 클로로필 AB 바인딩 프로틴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빛이 있어야만 유전자 발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완전 다크 상태나 완전 라이트 상태를 주지 않고 낮과 밤을 번갈아서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그려요. 빛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빛이 없으면 떨어지고 빛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빛을 아예 안 주거나 빛을 계속 주면, 제가 저기 그려놨던 것처럼 빛을 계속 주는, 이 지금 이제 3일 실험을 했을 때 빛을 계속 주면은 이 광합성 관련 유전자들은 계속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거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얘를 진짜로 컨트롤하는 유전자는 자기가 이미 생명체가 살아오면서 낮과 밤의 익스포즈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없어도 그 사이클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이어널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라면 그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곧바로 적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차, 여러분 시차 적응하는 게 잠자는 거죠. 시차 적응은 생체 시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죠. 그러면 지금 있다가 미국에 당장 갔어요. 가면 만약 여러분의 시차라는 것이 이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고 다이어널하게 조절된다면 미국에 가자마자 거기서 시차에 적응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리듬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환경이 변해도. 그런데 비해서 시차라는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들은 환경이 변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이클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발현 패턴의 변화를 봤는데, 이렇게 패턴의 변화를 본 녀석들을 가지고 빛을 계속 주거나 아니면 다크 상태만 계속 주거나 했을 때에도 요런 오실레이션을 계속 보이면 걔는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롱데이나 완전히 빛만 주거나 빛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에서는 이런 리듬이 안 나타난다. 그것은 다이어널하게 조절되는 유전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추석을 갔다 오더니 영 많이 먹어서 그런가? 졸린 모양이야.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라면 이러한 오실레이션 패턴이 빛을 계속 줘도 또는 빛을 완전히 없애버려도, 이게 이제 실선으로 빗금으로 표시한 게 이제 빛을 없애는 완전히 다크 상태인데, 다크 상태를 주던 빛을 계속 주던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이클을 계속 보여요. 이게 이런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가 이걸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얘기를 하고, 빛을 계속 줬다 그랬더니 계속 나오고, 빛을 다 꺼버렸다 그러면 안 나오고, 이런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면 비록 빛이 있고 없고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 할지라도 빛을 계속 주거나 빛을 없애버렸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얘는 우리가 다이어널리 컨트롤되는 유전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변화하는 환경,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환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환경을 없애버리고 그냥 쭉 빛만 주든지 아니면 암 상태로만 놔두든지 해도 어떤 사이클을 계속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이제 샘플링을 했어요. 어떻게 샘플링을 했느냐? 빛을 계속 줬습니다. 빛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샘플링을 했어요. 봤더니 아까 이렇게 이 부분이 빛이 없는 조건이었다면 CO의 RNA 레벨은 떨어졌다가 아침이 되면 떨어졌다가 저녁이 되면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걸 보였는데, 이틀을 더 했죠. 이틀을 더 하고
더 했는데 요 밤 시기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계속 낮만 줬어요. 그랬을 때 만약 CO가 diurnally control되는 유전자라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보였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이 달라야 되는데 빛이 없었을 때 보였던 반응하고 이렇게 LL 빛을 계속 우리가 이제 이걸 continuous light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빛을 계속 줬을 때도 비슷한 이러한 패턴을 계속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이 72시간 동안 빛을 계속 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 0시간 전에는 얘를 빛이 있고 없고의 상황에서 키워요. 요 전에는 light dark 상태에서 키우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없애버리고 LL 또는 DD의 형태로 계속 키워보면 얘는 이러한 조건이 바뀌기 전에는 주기적인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죠. 빛이 있고 없고의 상황을 계속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용어를 씁니다. entrained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지금 사실 오늘 해가 몇 시에 떴는지 모르겠지만 한 6, 7시에 떴다고 칩시다. 6, 7시에 떴고 저녁 한 6, 7시에 해가 지면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entrain 되어 있어요. 이 낮과 밤의 변화에 우리가 expose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제부터 갑자기 빛을 암 상태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을 갖다 놨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20여 년 동안 낮밤이 계속되는 환경에 entrained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을 빛이 안 주어지는 그냥 암 상태가 없는 그 조건에다 갖다 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밤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 몸이 밤이 되면 졸리겠죠. 분명히 빛은 없어요. 이 상태에 여기 밤이 없어. 원래는 밤이 있어야 될 시기가 오는데 밤이 와야 될 시기에도 계속 빛을 주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기가 되면 졸릴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물론 이제 이거를 한 2, 3일 말고 한 일주일 이렇게 계속 주면 이제 수시로 졸리고 빌빌빌 거리겠지만 어쨌든 처음 며칠 동안은 자기가 갖고 있던 사이클을 계속 보여요. 그 실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초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보였던 이러한 오실레이션의 패턴을 빛이 그냥 항상 있는 조건으로 옮겼을 때도 다음과 같은 이러한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LD에서 entrained 된 개체를 LL로 보냈을 때도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걸로 봐서 CO라고 하는 이 콘스탄스라고 하는 유전자는 circadian clock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F 그림은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것인데 비슷하지 않냐? 내가 매우 비슷하지, 그지? 이 정도는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아침이 되면 떨어지고 저녁이 되면 올라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려면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비슷한 과정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피겨 1에서의 메시지는 뭐냐? CO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얘는 이 오실레이션을 보이는데 롱데이나 숏데이 이런 환경의 차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실레이션을 하고 환경 차이를 아예 없어버려서 LL로 가도 여전히 같은 형태의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더라. 즉 CO는 이 circadian clock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다라는 것이 이 피겨 1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피겨 2로 갑시다. 자, 피겨 2에서는 mRNA의 패턴을 여러 뮤턴트에서 봤어요. 뮤턴트에서 여러 뮤턴트에서 봤습니다. 자, 이 실험을 이제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경로 또는 이제 패스웨이를 만드는 실험을 할 때 이런 류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수많은 유전자들이 생명체 내에 존재합니다. 우리 강의실 안에도 약 한 100명 가까운 친구들이 이 안에 앉아 있어요. 자, 이 안에서 어떤 서로 사귀는 관계가 있나요? 있다면 예를 들어 너 누구 사귀니? 없어? 반장은 사귀냐? 없어? 왜 없을까? 너도 궁금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희웅이하고 여학생을 또 선발하면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반장이 여자라고 가정을 하고 둘이 사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구박을 해. 얘를 막 때려. 못살게 굴어.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별로 상관없어요. 제가 맞든 말든. 그러나 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몹시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아, 저 나쁜 사람이 왜 내 그 여친, 남친을 못 사게 굴까? 괴롭겠죠. 그래서 그런 류의 상상을 이런 전체 유전자에 한번 확대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어떤 유전자들 간에 서로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 유전자를 망가뜨렸을 때 만약 얘가 얘랑 관련이 있다면 이것이 망가졌을 때의 변화가 얘에서 나타날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얘랑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라면 이거를 뭐 없애든 많이 만들든 전혀 상관없이 얘는 발현 변화가 없을 거예요. 무슨 로직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연관이 있는 유전자라면 어떤 유전자를 상위에 있는 유전자를 발현 변화를 시켰을 때 그 발현 변화가 하위에 있는 유전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면 얘를 영향을 줬더니 얘가 발현이 뭐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변화를 받았다면 이놈은 요놈이랑 같은 경로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둘은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든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은 관련이 있고 요 둘은 요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시켰을 때 얘가 발현 변화가 없다면 요 둘은 서로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같은 경로에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뭐 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기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유전자를 건드렸을 때 그 발현을 줄어들이든지 많이 했을 때 어떤 우리가 그 유전자 말고 다른 유전자의 발현이 변했다면 A라고 그럴까? 야, 널 재료로 삼아도 되겠니? 아, 야, 싫은가 봐. 너를 재료로 삼자. 얘를 내가 발현 변화를 시켰어요. 뭐 많이 만들든지 적게 만들든지 발현 변화를 시켰을 때 얘가 발현 변화가 일어났다면 얘네 둘은 뭔가 관련이 있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경로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 뮤턴트에서 comRNA의 레벨을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뮤턴트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쳐봅시다. A 뮤턴트가 그러니까 A 뮤턴트는 발현이 이제 이 뮤턴트가 이 유전자가 망가진 건데 A 뮤턴트에서
cRNA 레벨이 변화가 없다면 유전자 A하고 CO하고는 서로 관련이 없는 상태예요, 둘은. 왜? 얘를 뮤테이션 시켰는데도 CO가 발현 변화가 없으면 서로 관련이 없죠. 적어도 A가 CO의 위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위에. 그러니까 신호 전달 경로상에서 A가 CO보다 이렇게 상위에 있으면 A를 망가뜨렸을 때 CO가 영향을 받을 텐데 적어도 얘를 변화시켰을 때 CO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A는 CO의 상위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B를 뮤테이션 시켰을 때 CO의 레벨이 줄어들었다면 B는 CO에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실험을 여기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는 이 야생형 와일드 타입에서의 CO 레벨을 여러분들 여기서 보고 있어요. 좀 팔이 짧아가지고 유비퀴틴을 가로지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한 10cm 좀 위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와일드 타입에서의 CO 레벨을 해볼게요. 와일드 타입에서의 CO 레벨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럼 서로 다른 뮤턴트, 여기는 LHY라고 하는 뮤턴트가 있고요. 얘는 GI라고 하는 뮤턴트가 있어요. 여기서의 CO 레벨을 조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은 요거 와일드 타입에서의 CO 레벨하고 요거 먼저 하자. 네, 요거 먼저 하자. 와일드 타입에서의 CO 레벨하고 LHY, GI라고 하는 뮤턴트에서의 CO 레벨을 보면은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게 요런 식으로 이제 밴드 인텐시티가 나타났어요. 보다시피 아침이 되면 많다가 이제 낮이 이렇게 점점 아침이 되고 정오로 가면서 cRNA가 떨어졌다가 이제 이브닝이 되면서 점점 많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LHY라고 하는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이게 발현이 뚝 떨어지는 포인트가 약간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4시간, 8시간에서 발현 패턴이 이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 16시간쯤, 요때가 발현이 뚝 떨어졌어요. 즉, 16시간 때는 언제냐면 이브닝이거든요. 밤이 시작되는 시점 그쯤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와일드타입에서는 한 8시나 한 12시, 요때쯤 발현이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LHY라고 하는 뮤턴트가, 이제 LHY 유전자가 망가진 뮤턴트를 보니까 발현이 뚝 떨어진 시점이 좀 약간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고, 게다가 여기서 보다시피 유전자의 발현 양도 좀 줄어들어 보여요. 여기가 LHY에서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I를 봅시다. GI를 보면 이제 특히 요 부분 12, 16하고 여기 12, 16을 비교해 보면 GI에서도 약간 CO 레벨이 떨어져 보여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비유를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LHY라고 하는 유전자의 뮤테이션, 그리고 GI라고 하는 뮤테이션은 얘네 둘이 뮤테이션이 되면 comRNA의 패턴, abundance 이런 것들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유전자하고 CO하고는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얘가 얘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상위에 있는 유전자가 건드려져야 하위에 있는 게 영향을 받죠. 하위에 있는 거 건드려 봐야 상위에 있는 거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 A번 그림에서는 이제 COMRN 레벨을 두 개의 뮤턴트 LHY하고 GI에서 조사를 했는데 걔의 퀀티피케이션 하는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까만 선이 CO, 와일드 타입 CO고요. 여기 저게 여기 점선이 GI고 요거 뭐 회색선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이제 LHY인데 어쨌든 발현이 뚝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LHY 뮤테이션 또는 GI 뮤테이션이 되면 COMRNA는 발현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LHY라고 하는 유전자하고 GI라고 하는 유전자는 CO의 1 상위에 존재하고 2 얘네들은 CO의 포지티브한 레귤레이터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상위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상위에 있으니까 하위에 있는 녀석이 영향을 받겠죠. 얘네들이 상위에 있어야 하위에 있는 놈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포지티브 레귤레이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포지티브 레귤레이터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조절이라는 건 뭐냐? 거꾸로 이거 먼저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뭐냐? 이 강의실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요, 여러분들의 사운드 레벨이 엄청 올라갑니다. 시끄러워져요. 막 웅성웅성하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나. 내가 여기 있으면 조용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서프레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거티브 레귤레이터야. 근데 내가 빠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바글바글해지죠. 그래서 만약 네거티브 레귤레이터가 하위 유전자 이렇게 서프레션을 하고 있다면 얘가 없어졌을 때 B의 레벨은 올라가게 됩니다. 발현 레벨은. 이제 이 관계를 보고 우리가 A는 B에 대해서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하위 유전자의 양이 많아지면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A가 지금 이 경우는 이 유전자가 뮤테이션 됐더니 CO의 레벨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는 것은 얘네 둘은 본래는 CO를 포지티브하게 액션을 하게 만드는 포지티브 레귤레이터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LHY가 CO를 포지티브하게 레귤레이션을 하는데 얘가 빠지면 CO의 레벨도 줄어든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패스웨이를 그릴 때 다음과 같은 선을 그릴 겁니다. 항상 화살표는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을 얘기하고요, 이런 T바 T자형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에 그린 것은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유전자가 네거티브하게 레귤레이션을 하면 제가 이렇게 그릴 것입니다. A가 B를 서프레션하고 누르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그렸다면 C는 B를 포지티브하게 레귤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경로, 패스웨이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쓰는 약속이에요. T바는 네거티브 서프레션, 화살표는 포지티브 레귤레이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자, 오늘은 CO에 대해서 이제 mRNA 레벨에 대해서 간단히 봤는데, 여러분들이 본 것은 COmRNA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환경 변화를 없애버려서 그냥 계속 컨티뉴어스 라이트를 줬을 때도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이제 다른 뮤턴트에서 봤을 때 LHY하고 GI하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되면 CO의 레벨이 떨어지더라. 즉 CO는 LHY하고 GI의 하위에 있고 얘네 둘은 CO를 포지티브하게 레귤레이션 하더라 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